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현재 얼마인가요? 5억인가요? 아니면 10억인가요? 머릿속에 각자 떠오르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 돈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단 회사에 쌓아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쓰면 되죠. 이게 바로 가장 비싼 오해에 해당을 합니다. 잉여금을 그냥 쌓아두면 그 돈을 나중에 가져올 때 세금을 2번 내게 됩니다. 법인세 1번, 그리고 개인소득세 또 1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이중과세를 합법적으로 최소화해서 잉여금을 가장 적은 세금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익잉여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왜 위험한지, 이익잉여금을 빼내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각 방법들의 세부담과 장단점을 비교하고요. 연매출 5억 법인 대표님을 기준으로 한 실전 시뮬레이션과 10년 플랜 설계 원칙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앞서서 재무제표 1탄, 2탄을 못 보신 분들도 이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다만 1편 재무제표의 기본편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깊이 이해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안내 드릴 게 있습니다. 대표님도 사업으로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영상의 핵심 요약과 최근의 주요 세무 이슈 정리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본문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받아보시면 실무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리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이 매년 이익을 내게 되죠. 그 이익에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배당이나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지 않게 된다면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 그대로 쌓이게 되죠. 이것이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보통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2020년도에 잉여금이 2억, 21년도에는 5억, 22년도에는 9억, 23년도에 14억이 되고요. 24년도에 20억이 됐습니다. 5년 만에 20억이 됐는데요. 이걸 보면서 대표님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우리 회사 순자산이 20억이 됐네. 회사 재정이 참 탄탄해졌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돈을 나중에 어떻게 가져오는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잉여금 20억을 대표님 개인 계좌로 가지고 오려면 어떤 방식이든 세금을 내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냐에 따라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런데 잉여금을 회사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왜 위험한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잉여금을 그냥 두면 3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리스크는 잉여금이 많을수록 법인 청산 시점에 세금이 폭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상속 증여가 복잡해지죠. 잉여금이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 가치는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주식이 이전될 때 증여세나 상속세 폭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리스크는 2편에서 설명한 세무조사 리스크입니다. 잉여금이 많은 법인은 가지급금 의심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매년 전략적으로 조금씩 빼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빼려고 하면 그땐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자, 이제 잉여금 출구 방법 4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급여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요. 대표님이 매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급여의 구조는 법인에게는 유리하고 개인에게는 불리하게 구조가 짜여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과세 표준이 줄어들고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겠죠. 반면에 대표 개인 입장에서 보면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소득에 따라서 누진세율 6%에서 45%를 적용받고 여기에 더해서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이냐 보면 연봉이 5천만 원 정도라면 세금과 건보료를 합쳐서 800만 원 정도를 냅니다. 대략 16% 수준이죠. 1억 정도가 되면 부담이 2,200만 원 정도로 올라가고요. 비율로 보면 20% 초반대까지 올라옵니다. 2억 원이 되면요 확 뜁니다. 6천만 원으로 확 뛰게 되고요.
이미 30%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3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한 1억 정도 세금이 나오고요. 부담세율이 30% 중반대까지 올라갑니다. 5억이 되면요. 거의 2억에 가까운 세금과 건보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40%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급여는 일정 구간까지는 괜찮은데 금액이 커지는 순간 세율이 계단식으로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급여만으로 잉여금을 다 빼려고 하면은 나중에 세율이 40%를 훌쩍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급여 최적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사실 퇴직금과도 연계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가 가장 좋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급여 최적선은 연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아직 20% 초반이기 때문에 이 이상을 급여로 받으면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급여의 장점은 매달 안정적으로 수령 가능하며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급여의 단점은 연봉이 높아질수록 누진세율이 폭탄이 되고 건보료가 추가되고 최적선 초과 시에는 아주 비효율적이다라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설명드립니다. 배당입니다. 잉여금에서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고요. 대표님이 주주라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서 15.4%로 더 이상 추가되는 세금이 없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서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 부담이 됩니다. 즉 2천만 원이 분기점이라는 거죠. 이 선을 넘는 순간 배당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그리고 기타 금융소득을 다 합쳐서 산정하게 되는데 이자소득이 있다면 배당을 그만큼 줄여서 합산 기준 2천만 원 이하로 맞춰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현재 은행의 예금 이자 소득이 연 500만 원이 있다면 우리 회사로부터 받을 배당 가능의 한도는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배당이 15.4%로 분리과세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연도가 종료되어야 하고요. 보통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2월 31일이죠. 그 다음으로 결산을 완료한 후에 재무제표 확정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다음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한 다음 배당을 지급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1년에 한 번 주총 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배당 제도가 있긴 하지만 중간배당은 정관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웬만하면 정기배당을 잘 활용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배당을 진행해야 한다면 정관 요건 등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배당의 장점은 2천만 원 이하로 하시에는 15.4%의 분리과세로 유리하다라는 점과 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단점은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세율이 급등할 수 있고 1년에 최대 2번으로 제한되며 주주총회 등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과 달리 분류과세 항목으로 해당합니다. 분류과세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만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근속연수공제라는 것을 해주는데요. 근무한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더 크게 적용됩니다. 근속이 10년이면 공제 후의 실효세율은 약 10%에서 15%가 되고요. 근속 연수가 20년이면 공제 후의 실효세율은 약 5%에서 12%가 됩니다. 근속 연수가 30년이라면 공제 후의 실효세율은 약 3%에서 8%가 되겠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급여로 받으면 실효세율은 30%에서 38%, 배당으로 받으면 실효세율은 15.4%에서 49.5%, 퇴직금으로 받으면 실효세율은 5%에서 20% 사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럼 법인 대표님의 퇴직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법인 대표는 임원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데 세법에서 인정하는 임원퇴직금 한도는 최종 3년의 평균 급여의 10%를 곱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한 뒤에 2020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를 추가로 곱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3년의 평균 급여가 1억 2천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퇴직금 한도는 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설계하게 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퇴직금은 세율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실효세율이 보통 5%에서 20% 사이인데요. 종합소득세에 비한다라면 정말 파격적인 수치죠. 게다가 거액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돈을 마련하면서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 잉여금을 대폭 줄여서 기업 가치를 조절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물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짜로 퇴직할 때에만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꺼내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정관 규정 정비부터 주주총회 결의까지 법적 절차를 완벽히 갖추어야 하고 한도 계산도 매우 복잡합니다. 한도를 넘기게 된다면 자칫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도 좋지만 잉여금이 쌓이는 속도를 제어하려면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게 되면 굳이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매년 법인의 잉여금을 조금씩 꾸준히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속도와 균형입니다. 매년 똑같은 금액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차등적으로 금액을 조절할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법인세 절감 효과와 리스크 관리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퇴직금은 단순히 나중에 받는 돈이 아니라 법인의 재무 구조를 최적화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방법은 조금 고급 전략입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한 배당 분산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배당의 한계 기억하시나요? 개인으로 받게 되면 2천만 원 초과 시에 종합과세가 됩니다. 근데 가족법인이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배당을 받을 때에는 배당소득세 최대 49.5%가 적용이 되죠. 반면에 가족법인이 배당을 받게 되면 법인세율 9%에서 19%를 적용받고요. 추가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까지 적용받으면 실효세율을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방금 말씀드린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인데요.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에 일정 비율을 과세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분율 20% 미만인 경우에는 배당 금액의 30%를 입금 불산입해주고요. 지분율이 20%에서 50% 미만인 경우에는 배당 금액의 80%나 입금 불산입을 해주게 됩니다.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배당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100% 전액을 입금 불산입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이 받는 배당에는 세금을 거의 안 내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가족법인 설계 시에 주의사항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인 사업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절세용 페이퍼 컴퍼니는 부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는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립, 운영, 비용까지 고려해서 세금 절감액과 법인 유지 비용 비교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지분 설계가 중요한데요.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율에 따라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사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족법인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가장 복잡하고 리스크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고 단순히 세금만 줄이려는 목적으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의 장점은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당 금액에 대한 제약도 적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득 분산 효과가 크다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 반대로 단점으로는 설계
설계가 복잡하고 실질적인 사업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리스크를 매회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인데요. 자, 법인의 매출을 연 매출 5억으로 가정을 하고요. 법인세 납부 후에 세후 순이익은 1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6억이고요. 향후 운영 기간을 10년으로 잡고 대표님의 나이는 45세, 배우자, 자녀 각각 한 명씩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드릴 건데요. 모두 16억 원의 잉여금을 처리하는 걸로 맞춰보겠습니다. 즉 현재 이익잉여금은 6억이지만 앞으로 10년간 쌓일 세후 이익 10억 원이 누적되어서 총 16억 원이 된 거예요. 이 16억 원을 한 번에 청산해서 가져가는 경우와 급여와 배당으로 나누어 가는 경우와 그리고 급여, 배당, 퇴직금으로 설계해 가는 경우를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나리오 A. 아무것도 안 하고 끝에 한 번에 청산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10년 뒤에 이익잉여금 16억 원을 청산하면서 한꺼번에 가져가면 세부담이 가장 무거워집니다. 청산하면서 잉여금을 가져가게 되면 배당 소득으로 보게 되는데 16억 원을 받아가게 되면 세금으로만 약 7억 4백만 원을 내게 되고요. 그 결과 실수령액은 8억 9,600만 원이 됩니다. 16억을 만들었는데 실제 손에 남는 것은 9억이 채 안 됩니다. 거의 7억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 B, 급여와 배당을 적극 활용한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16억 원을 10년에 걸쳐서 분산해서 가져갑니다. 매년 급여는 1억 4천만 원 설정하고요. 배당은 2천만 원으로 설계하면 10년 동안의 합계는 급여 14억 원, 배당 2억 원, 총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배당은 통상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15.4%의 원천징수 구조를 전제로 단순화했고요. 급여는 고소득 구간 실효세율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값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세금은 단순 계산으로 급여 세금이 10년 동안에 합산 약 3억 3,600만 원이고요. 배당에 대한 세금은 10년 합산 약 3,080만 원으로 계산되어서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세금 합계가 약 3억 6,68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수령액 16억 원에서 세금 총액 약 3억 6,680만 원을 차감하면 실수령액은 약 12억 3,32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즉 아무것도 안 하고 청산하는 것보다 실수령액이 3억 이상 많아집니다. 자, 마지막 시나리오 C. 급여, 배당, 퇴직금 조합의 전략입니다. 이제 같은 16억 원을 조금 더 세련되게 나눠보겠습니다. 매년 10년 동안 급여 1억 2천만 원, 배당 1,600만 원을 받고요. 퇴직할 때에 한 번에 퇴직금 2억 4천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총 합의 급여 12억, 배당 1억 6천만 원, 퇴직금 2억 4천만 원, 총 합의 16억 원이 됩니다. 세금은 단순 계산으로 급여 세금이 약 2억 6,400만 원, 배당 세금이 약 2,464만 원,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2,880만 원으로 세금 합계가 약 3억 1,744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수령액 16억 원에서 세금 총액 3억 1,744만 원을 차감하면 12억 8,256만 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같은 16억 원인데도요. 방치 후 청산보다 실수령액이 거의 4억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 배당만 쓴 경우보다도 퇴직금을 섞은 조합에서 한층 더 유리해짐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가정을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잉여금이 40억이 쌓인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는 잉여금 10억 원일 때의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 결과 총 수령액 40억 원에서 세금 약 17억 6천만 원이 차감되고요. 약 22억 4천만 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급여와 배당을 같이 활용하는 시나리오 B를 보겠습니다. 연급여 3억 5천만 원, 배당 5천만 원, 연간 합계 4억으로 계산해 봅니다. 다만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배당 소득 5천만 원은 종합과세되는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세금은 약 1억 4,700만 원, 10년 합계로 보면요. 40억에서 세금 총액 약 14억 7천만 원이 차감되면서 약 25억 3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존 배당에 대해서 15.4% 보존보다 세금이 꽤 많이 올라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C, 급여, 배당, 퇴직금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간 급여는 3억 원, 배당
4천만 원으로 해서 연간 종합소득은 합계 3억 4천만 원으로 가정했고요. 퇴직금 6억으로 설계를 하면 총 세전 수령액이 40억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계산해 보면 연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은 약 1억 2,100만 원이고요. 10년 합산하면 12억 1,066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약 7,200만 원이고요. 최종적으로 총 수령액 40억에서 세금 약 12억 8,200만 원을 차감하면 약 27억 1,800만 원의 실수령액을 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A와 C의 차이가 약 4억 7,800만 원. 시나리오 B와 C의 차이가 약 1억 8,800만 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억 케이스에서는 기존의 16억의 케이스보다 B, C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잉여금이 크면 클수록 급여와 배당만을 가지고 활용하는 전략이 크게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익 소각 등의 전략을 함께 실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한 영상도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재무제표 잉여금 심화 과정의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플랜을 짤 때 지켜야 할 원칙 3가지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원칙 첫 번째, 지금 당장 시작해라. 잉여금 절세 설계에서요. 시간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고요? 퇴직금 한도는 평균 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 곱하기 2배수에서 3배수로 계산이 되는데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날수록 퇴직금의 한도가 커집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한도가 줄어들죠. 지금 시작해서 20년 후 퇴직금의 한도 4억 8천만 원. 10년 뒤에 시작해서 10년 후에 퇴직금 한도 2억 4천만 원. 시작이 10년 늦으면 퇴직금 한도가 절반이 됩니다. 원칙 두 번째, 한 가지 방법에 올인하지 말아라. 급여만, 배당만, 퇴직금만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 항목의 세율이 올라갑니다. 최적 조합 원칙을 알려드리자면 급여는 연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적정선까지 세팅하고요. 배당은 금융소득 매년 2천만 원 이하로 세팅하고 퇴직금은 장기 플랜으로 쌓아두고요. 가족법인은 여력이 된다라면 추가 레이어로 분산 전략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원칙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매년 결산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매년 1월, 2월에는 완성된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잉여금 현황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매년 3월에는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하셔야 합니다. 매년 3월에서 4월에는 법인세 신고 시즌에 맞춰서 절세 전략을 점검해 봐야 하고요. 매년 12월 달에는 연말정산 전에 대표님의 급여 수준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사이클을 매년 반복하면서 전략을 조금씩 최적화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한번 설계해 놨다고 해서 그냥 그 부분으로 그대로 놔둔다라면 안 되겠죠.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익여금 방치할수록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설명드렸고요. 잉여금 빼낸 방법으로서 급여, 배당, 퇴직금, 가족법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또 해당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전략 유무에 따라서 실수령액이 6억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0년 플랜 3원칙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보신 분들은 이제 최소한 내 회사 숫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디서 위험이 오는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아셨을 겁니다.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있다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 시리즈에서 계속 나왔던 법인카드 완전 활용법을 다루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쓰면 되고 어디서부터 위험한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요. 바로 알 수 있겠죠. 오늘 영상 보시고요. 우리 회사의 잉여금이 얼마인지 댓글로 범위를 남겨주시면요. 1억 미만인지, 1억에서 5억 사이인지, 5억에서 10억인지, 10억 이상인지, 20억 이상인지, 30억 이상인지, 40억 이상인지 어떤 구간이 맞는지 보고요. 다음 심화 콘텐츠 주제로 바로 잡겠습니다. 결국 세무는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절세의 계획부터 실행,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